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이 나이에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년을 한결같이 가정만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남편 박철민은 일찍 회사로 나갔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햇살이 참 좋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 아저씨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김순희님 댁 맞으시죠? 손에 빨간 봉투를 한가득 들고 계셨어요. 제가 본 우편물 중에 이렇게 빨간 봉투가 많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물어봤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미안한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등기 우편이에요. 은행이랑 법원에서 온 것 같은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우리 집에 은행과 법원에서 편지가 올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뜯었어요. 대출 연체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이 어둑해졌어요. 우리 집 주소가 분명히 맞는데 대출 원금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총 4억 8천만 원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뜯어봤어요. 카드사 최고지급 명령서, 법원 지급 명령. 모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편지였어요. 아들 박성호 명의로 된 대출 안내서였거든요.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왜 이런 큰 빚을 졌을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씩 더해봤어요. 남편 명에, 아들 명에, 우리 집 담보. 총 금액이 12억이 넘었어요. 12억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빚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더니 은행 직원이었어요. 김순희 씨 맞으시죠? 대출 연체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이번 달 안에 연체료를 포함해서 6천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직접 보증을 서시고 대출 받으셨습니다. 부인분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요. 연대보증인이라니 저는 그런 걸 한 기억이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앉은 채로 빨간 편지들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적금도 남편이 잘 관리한다고 했던 부동산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런 걸 저한테 말 안 했다는 건 혹시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가끔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빨간 편지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이게 말끝을 흐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데? 성호 명의로도 이렇게 큰 대출이 있다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시적으로만 빌린 거야. 곧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시적이라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일시적이요? 12억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다는데. 저는 언제 그런 걸 했나요? 남편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서류에 사인할 때 그냥 부동산 관련 서류라고 했잖아. 그제야 기억났어요. 몇 달 전에 남편이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부동산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출 서류였다는 거예요? 여보, 저를 속인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호한테도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있다가 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문 열고 들어온 성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아마 회사에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호야, 내 명의로 대출이 이렇게 많다는데 알고 있었니? 아들은 말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호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잠시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금방 정리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남편과 아들이 저 몰래 이런 큰일을 벌여놓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동안 믿고 살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12억을 어떻게 갚아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과 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남편과 아들이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 악몽을 꿨어요. 우리 집이 경매에 나오고 저 혼자 짐을 싸는 꿈이었어요. 깨어나서 보니 정말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하루 사이에 늙어버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고 입꼬리도 축 처져 있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고 독촉장도 더 많이 왔어요. 어느 날 남편과 성호가 사업 파트너들과 회의가 있다며 저녁 늦게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는 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모르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남편 서재를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이상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도 조금 열려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신한은행 통장이었는데 잔고가 8천만 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거래 내역이었어요. 최은영에게 송금 3천만 원, 최은영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최은영이 누구죠? 저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리면서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아야 했어요. 다른 서랍도 뒤져봤어요.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캐나다 이민 관련 서류들이었거든요. 항공료 예약 확인서, 현지 부동산 계약서, 이민 신청서까지. 그런데 이름이 박철민, 최은영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더 뒤져봤더니 남편 핸드폰 충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건데 왜 여기 있을까 싶어서 켜봤더니 전원이 들어왔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은영아라는 이름으로 대화가 수백 개나 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 아파트 계약 완료했어요.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네요. 빨리 아줌마랑 정리하고 캐나다로 떠나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줌마라니.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여자 앞에서 말이에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사진 폴더도 있었어요. 클릭하기 무서웠지만 열어봤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심지어 해외여행 사진까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했던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어요. 아줌마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예요? 빨리 이혼 서류 받아내세요. 캐나다 이민 준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를 그냥 정리해야 할 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이 여자 아버지가 큰 건설업체 사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저와 30년 동안 모은 것들로는 안 되고 젊은 여자 아버지 돈으로는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성우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피곤해서 먼저 쉬고 있을게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최은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정도. 순이야,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알아야 했어요. 그럼 이민 가는 것도 정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해야겠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30년이 뭐예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게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야, 우리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야.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제가 이미 과거였다는 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워버려야 할 흔적 정도였던 거예요.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뒷바라지하고 희생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니.
그럼 12억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집을 팔면 일부는 해결되고 나머지는 은영이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했어. 결국 그 여자 아버지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성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우도 캐나다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거기 한국 기업들도 많으니까.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했다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정말 아줌마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남편이 일찍 나간 후였죠. 저는 성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성우야, 엄마가 어젯밤에 다 알게 됐어. 아빠가 다른 여자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성우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놨어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한 1년 전쯤. 가슴이 철렁했어요. 1년이나 저 혼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곧 정리된다고 했어요. 정리라니 저를 정리하겠다는 뜻이었군요. 성호야, 아빠가 그 여자랑 캐나다 가는 것도 알고 있니? 성호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빠 따라갈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성호가 제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성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없으면 제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회사에서도 가족 보증으로 대출 받았는데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도 저를 지키기보다는 자기 처지가 더 걱정되는 거였어요. 성호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어이가 없었어요. 성호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가? 이혼하시고 그냥 가족처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명문대 나온다고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정작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아이였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성호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 안 해봤어? 성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망해요. 우리 가족이라니. 아직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야, 우리가 아직 가족이니? 아빠는 다른 여자와 3년째 바람 피우고 있고 너는 그걸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성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호야, 아빠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해요? 엄마도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라니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혼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예요? 순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눌 재산이 없어. 빚만 12억이니까. 집도 경매로 넘어갈 거고. 그럼 그 여자랑 캐나다 가는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은영이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했어. 그리고 거기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거야. 결국 그 여자 아버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저와 30년 동안 모은 건 다 날려버리고 말이에요.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보낸 조정 신청서였어요. 남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거였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것처럼요. 조정 당일 법원에 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가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갔는데 초라해 보였어요.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산 분할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네, 빚만 있고 집도 경매 예정입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자료라니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3년간 불륜 관계였다면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이요? 30년 인생이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싱거웠어요.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돈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치욕스러울 뿐이에요. 결국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양육할 자녀 없음. 30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허탈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가장 서러운 건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친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래전에 정리했거든요. 시댁에도 갈 수 없고 정말 혼자였어요. 결국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어요. 전 재산이 8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보증금 내고 나니까 300만 원 남았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화장실, 부엌이 다 붙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32평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이사 오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짐도 거의 가져올 수 없었어요. 가전제품은 다 두고 왔고 옷까지 몇 벌하고 이불 한 채만 가져왔어요.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를 중고로 샀는데 김치 한 통 넣으면 다른 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첫날 밤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침대 살 돈도 없었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예순이 넘어서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나왔지만 울어봐야 뭐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까지. 하지만 어디를 가도 나이가 너무 많다. 더 젊은 분을 찾고 있다는 말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십 군데를 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300만 원도 점점 줄어가고 월세 낼 날도 다가오고 정말 막막했어요.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지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하나를 찾았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신문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9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벽 일이라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나 봐요. 첫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동네 신문사에 가니까 사장님이 신문 배달 가방을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무겁죠?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정말 무거웠어요. 신문 300부 정도가 들어있는 가방이 20kg은 좋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깨에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첫날은 반도 안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어깨, 무릎,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이런 일을 매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이라도 안 하면 월세도 못 낼 상황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됐어요. 아직도 힘들긴 했지만 배달 루트도 외웠고 시간도 단축됐어요. 무엇보다 새벽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오히려 좋았달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지내려니까 너무 적막했어요. TV 소리라도 틀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혼자 해먹자니 귀찮고 그렇다고 계속 사 먹자니 돈이 아까워서요. 주로 동네 마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가끔은 라면 끓여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90만 원이었는데 월세 50만 원 내고 나니 40만 원 남았어요. 이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써야 하는 거였죠. 하루에 13,000원씩 쓸 수 있는 셈이었어요. 어느 날 신문 배달을 하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게 됐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라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쯤이었는데 둘이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염색해서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정말 젊더라고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미인이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은 날 것 같았어요. 둘이 웃으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신문 가방을 메고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젊은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정말 억울했어요. 30년을 바친 제 인생이 뭐였나 싶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신문 배달하느라 까맣게 탄 얼굴, 거칠어진 손, 초라한 몰골. 그 젊은 여자와 비교가 될 리 없었어요. 남편이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덜 서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였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말이에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셨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도 알게 됐어요. 특히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받으시면서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할머니,
신문 배달 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일이 있는 게 어디예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나요? 왠지 모르게 이분께는 제 사연을 말하고 싶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신문 배달을 마치고 김 사장님 사무실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30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바람, 12억 빚, 이혼,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김 사장님이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30년 같이 산 부인을 그렇게 버리다니. 그리고는 의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요즘 부동산 일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봐요. 특히 건설업계는 정말 복잡해요. 부실공사, 임금 체불, 세금 탈루.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김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남편의 새 사업이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김 사장님의 제안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동네 PC방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PC방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남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왔어요. 대한건설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대표이고 남편이 전무로 되어 있었어요. 회사 홈페이지를 봤는데 정말 큰 회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큰 공사를 여러 건 따냈더라고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정말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하청업체들과 분쟁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을 제때 안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께 제가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 그 회사 이미 소문이 자자해요. 정치권과 연결돼서 공사를 따내고 하청업체는 쥐어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불법인 거네요? 당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워낙 윗선과 연결돼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저는 신문 배달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니. 김 사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기자분이 있어요. 건설업계 비리 전문으로 취재하시는 분인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기자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 기회로 남편의 잘못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그 기자분을 만났어요. 박 기자님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박 기자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할 각오가 되셨어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고 싶었어요. 박 기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피해자들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하소연을 찾아보시고 연락할 수 있는 분들께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명함을 주시면서 뭔가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PC방으로 갔어요. 대한건설산업임금체불로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하청업체 사장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올린 하소연 글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 연락처를 남긴 분들께 전화를 걸어봤어요. 처음에는 누구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경계하시더니 제가 직접 피해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만난 분이 김철수 사장님이었어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대한건설산업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내부 공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놈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총 공사비가 3억인데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어요. 벌써 8개월이 됐어요. 8개월이나 공사비를 안 준다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그 회사 진짜 이상해요. 공사비는 안 주면서 임원들은 매일 룸살롱 가고 골프 치고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 사장님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고급 룸살롱에서 한 번에 2천만 원씩 쓴 내역, 골프장. 회원권 구매비 5억 원, 심지어 개인 명품 쇼핑까지 회사 돈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그 회사 회계 담당하거든요. 양심상 견딜 수 없다고 해서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남편과 그 여자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봤어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박 아저씨는 3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하루 15만 원씩 90일 일했는데 한 푼도 안 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데. 그럼 왜 계속 일하세요? 할머니, 일자리가 어디 많아요. 여기라도 다녀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과 그 여자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박 기자님께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더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횡령 배임으로 고발 가능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부실 공사 현장 사진이나 실제로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신문 배달 복장을 하고 대한건설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갔어요. 새벽 배달하는 사람 같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둘러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도 부실하게 타설되어 있었어요. 건설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거든요.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일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임금도 제때 안 나오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줘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신고는 안 해요? 할머니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회사가 윗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들을 발견했어요. 공사비 부풀리기, 자재비 빼돌리기,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심지어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남편과 그 여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사무실 불이 켜져 있어서 밖에서도 들렸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캐나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 그들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결정적인 대화였어요. 핸드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박 기자님께 이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 정도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횡령, 배임, 부실 공사, 임금 체불, 세금 탈루. 고발할 수 있는 제목이 산더미예요. 정말 고발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검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에요. 드디어 복수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남편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일들을 떠올리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박 기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마지막으로 김 사장님께도 상의했어요. 할머니, 당연히 고발하셔야죠. 저도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비리 많이 봤는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봐요. 꼭 혼내주세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억울함만 삼키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직접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순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분들, 공사비를 못 받은 하청업체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예요. 박 기자님과 함께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회계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신문 배달일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됐어요. 새벽 4시부터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대한건설산업사무실도 제 배달 구역 안에 있어서 매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새벽 5시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고급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새로 만든 작은 회사치고는 너무 화려했죠. 어느 날은 새벽에 큰 화물 트럭이 와서 뭔가를 싣고 가는 걸 봤어요. 박 기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 아마 자재를 빼돌리는 걸 수도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진도 찍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며칠 후에 있었어요. 새벽 6시쯤에 남편과 그 여자가 회사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손에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은행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몰래 뒤따라갔더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더라고요. 30분 후에 나올 때는 가방이 훨씬 부풀어 있었어요. 현금을 많이 뽑은 것 같았어요. 박 기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 완전히 수상해요.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빼내서 개인적으로 쓰는 걸 수도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근처에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거의 매일 누군가가 와서 현금을 뽑아가고 있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그 여자 아버지, 심지어 그 젊은 여자까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거였어요. 그들이 뽑은 현금으로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뒤따라갔는데 고급 룸살롱에 가더라고요. 새벽에 룸살롱이 문을 열 리가 없는데 특별히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 룸살롱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대한건설 산업 사람들은 VIP 고객이에요. 한 번 오면 최소 1,000만 원은 써요. 새벽에도 특별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1,000만 원씩 쓴다니. 하청업체들한테는 공사비를 안 주면서 룸살롱에서는 그런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돈이면 일용직 노동자 몇 명이 몇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박 기자님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혹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 중에 양심적인 분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30대, 40대 남성들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다들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분이었는데 매일 혼자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분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니 제가 피해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 회계팀 김 과장입니다.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김 과장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양심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나빠서. 어떤 일들인가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기본이고,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세금 탈루하고, 심지어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이라면서 돈을 주기도 해요. 정치인들한테 돈을 준다니, 그래서 큰 공사들을 따낼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혹시 그런 증거들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주기는 어렵고, 할머니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김 과장님이 알려주신 정보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회사 금고에는 항상 현금이 몇 억씩 있다는 것, 그 돈을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뇌물로 준다는 것, 심지어 조폭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전에 자기들을 고발하려던 하청업체 사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졌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새벽에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남편과 그 여자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분위기상 높은 사람 같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그 정치인한테 돈 봉투를 주고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였는데 현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 기자님께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끝장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누군지도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박 기자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 그 사람 지역 시의원이에요. 그리고 건설 관련 위원회 소속이고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네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더 조사한 결과 대한건설산업이 따낸 공사들이 모두 그 시의원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완전한 부패 구조였던 거예요.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할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회사에서 큰 현금 거래가 있을 예정이에요. 1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빼낼 계획이래요. 뭐 했을 건가요? 캐나다 부동산 계약금이래요.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정치인한테 줄 거라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금요일 새벽부터 회사 앞에서 대기했어요. 오전 9시쯤 되니까 정말로 큰 차가 와서 서류 가방을 여러 개 실어갔어요. 10억이라는 현금을 옮기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횡령, 배임, 부실공사, 임금 체불, 세금 탈루, 뇌물 공여까지. 고발할 수 있는 죄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박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문 수사기관도 쉽게 못 구하는 증거들을 혼자서 다 모으셨어요. 박 기자님의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60대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해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 고발장을 넣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고발할 준비가 끝났어요. 박 기자님과 함께 검찰청에 가기 전날 밤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A4 용지로 300장이 넘는 두꺼운 자료였어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회계 자료, 증언록까지. 할머니 이 정도면 완벽해요. 검사님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박 기자님도 신이 나 보이셨어요. 특히 정치인 뇌물 장면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검찰청에 가는 아침 거울을 봤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그냥 당하고 살던 억울한 할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검찰청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30년 살면서 검찰청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 기자님이 옆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떳떳하게 하시면 돼요. 담당 검사님은 40대 여성분이었어요. 김 검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첫인상부터 날카롭고 꼼꼼해 보이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김 검사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혼자서 다 모으셨어요? 2달 동안 매일 조사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자료면 바로 수사 개시할 수 있겠어요.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김 검사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셨거든요.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요. 고발장을 제출한 그날 오후 박 기자님이 기사를 썼어요. 대한건설산업 대규모 비리 의혹, 60대 주부의 2달간 단독 수사로 발각 제목을 보니까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할머니 대단하시다. 정말 용감하시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라는 응원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됐어요. 제가 고발장을 넣은 지 이틀 만에 대한건설산업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검은 승용차 5대가 회사 앞에 쭉 늘어서고 수사관 20여 명이 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서류 상자를 수십 개씩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박 기자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 대박 났어요. 박철민 씨랑 최 회장 긴급 체포됐대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대한건설산업 대규모 비리 사건, 임원진 긴급 체포. 60대 주부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져 제가 모은 증거들이 뉴스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체포됐어요. 혹시 엄마가 응, 내가 고발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성호야, 아빠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30년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내 몰래 빚을 지고 심지어 나를 버리고 캐나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성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회사에서 아버지 일로 눈치를 주고 친구들도 다 피해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성호야, 그건 내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고. 당연한 일이요? 친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비리들이 드러났어요. 대한건설산업이 받은 공사들이 대부분 특혜였다는 것, 정치권과 유착해서 특정 업체들만 공사를 따내게 해줬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십억의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까지. 더 놀라운 건 제가 찍은 동영상 속 시의원뿐만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 국회의원까지. 정말 거대한 비리 조직이었던 거예요. 김 검사님이 중간 보고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제보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사건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곧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니까 재판 준비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법원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사님이었는데 50대 남성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혼자서 밝혀내다니. 저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에 갔어요. 방청석이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저를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남편을 봤어요.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도 구부정하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읽을 때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죄목들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철민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억 원을 횡령하고 50억이나 횡령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변호사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김 검사님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젊은 여자의 증언이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최은영이 말하더라고요. 박철민 씨가 아내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저와 함께 캐나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그런 계획에 동참했나요? 검사님이 물었을 때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아버지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여자도 남편에게 이용당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재판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 공사비를 못 받은 하청업체들. 모두 저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특히 박 아저씨가 증언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1심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고인 박철민은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종호구 여자 아버지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3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재산 환수도 시작됐어요. 남편과 그 여자 아버지가 부정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들이 몰수됐거든요. 캐나다에 사놨던 부동산, 그 여자 명의로 해놨던 아파트, 심지어 개인 명의로 숨겨놨던 통장들까지. 가장 기뻤던 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었어요. 임금을 못 받았던 노동자들, 공사비를 못 받았던 하청업체들이 모두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검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분도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간 돈들을 추적해서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 3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제 권리를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빼돌렸던 돈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여자도 결국 캐나다 이민은 포기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모든 재산이 몰수됐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성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옳았어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성호야, 이제 알겠니? 엄마가 왜 그래야 했는지.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였네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항소심도 1심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남편은 징역 6년, 그 여자 아버지는 징역 9년으로 확정됐어요. 이제 진짜로 끝난 거였어요.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60대 주부의 용기가 거대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제목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2달 전만 해도 월세 50만 원. 원룸에서 신문 배달로 근근히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되찾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25평 아파트를 구했어요. 30년 전에 살던 집만큼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어요. 새 집에서 보낸 첫날 밤, 넓은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신문 배달 일은 그만뒀어요. 더 이상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도와주신 김 사장님께는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박 기자님도 저 때문에 큰 특종을 잡게 되어 승진하셨대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좋은 분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예순이 넘어서 새로 시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오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할머니가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맞고 사는 할머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아버지,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뺏긴 분들까지.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순이 언니,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서 용기를 북돋아 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예순이 넘어서 새로 시작했는데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되는 제 모습이 뿌듯했어요. 성호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같은 모자 사이로 돌아갔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요. 성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깨달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기로 했어요. 성호는 성호대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고, 저는 저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복수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복수 자체가 기쁜 건 아니에요. 남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30년의 상처가 모두 아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피해받은 사람이 보상받는 것.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올바른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희생하는 게 여자의 삶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예순이 넘어서 배운 인생의 진리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희 언니와 친해졌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남편 없이 혼자 사신 지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 맞아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았거든요. 예순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주말에는 등산도 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즐거워요. 가장 뿌듯한 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TV 방송에도 나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시니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간 후에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이 수백 통씩 왔어요. 남편은 아직 감옥에 있어요. 면회를 가지는 않았어요. 굳이 만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였어요. 성우가 가끔 아버지 면회를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많이 늙으셨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며 살 수도 있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늦깎이 자립회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근황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저는 법률 문제를, 김영희 언니는 요리를, 다른 분은 건강 관리를. 이렇게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제 꿈은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책을 말이에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책 제목은 60세에 찾은 나의 인생으로 정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어젯밤 꿈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봤어요. 갓 결혼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때의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참지만 말고 내 목소리도 내봐. 그리고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도 편해서도 아니에요. 저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지낼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김순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30년 헌신한 결혼 생활의 배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60대 새로운 인생의 희망찬 출발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로운 분노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셨죠.
나이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